네, 오늘 강의는 15장 오르소믹소 바이러스입니다. 오르소믹소는 음성가닥 RNA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바이러스 중에 이제 앞에서 소개했듯이 모노네가 그리고 멀티네가 바이러스에서 하나의 단일 게놈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여러 개의 분절 게놈, 세그멘티드 지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세그멘티드 지인을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음성가닥 RNA 바이러스가 바로 이 오르소믹소 바이러스고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믹소라는 의미는 앞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점액 이런 것들을 분비하는 그런 기관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독감 바이러스는 상기도 쪽에 호흡기 레스피라토리 트랙에 감염이 돼서 이제 폐로 뭐 염증을 일으키거나 하는 폐렴의 그런 원인이 돼서 매우 위험한 그런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죠. 근데 뭐 일반적으로 모든 독감 바이러스가 다 위험한 것은 아니고요. 중증 독감 바이러스가 있는 거죠. 오케이, 오르소믹소 바이러스의 특성입니다. 오르소믹소 바이러스는 오르소는 기준, 스탠다드라는 그런 의미고요. 믹소는 뮤코스, 점액질을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얘기해 드렸듯이. 그래서 가장 점액질에 감염이 되는 일반적인 바이러스를 점액에 부착하는 특성을 가진 표준 바이러스, 그 오르소믹소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파라믹소, 파라는 이제 주변이라는 뜻이니까요. 이 오르소믹소의 주변 바이러스. 근데 이 두 가지 바이러스가 상반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소믹소의 이외의 바이러스들을 이제 파라믹소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게놈은 앞에서 언급드린 대로 분절 게놈 형태로 해서 세그멘티드 지놈이죠. 그 지놈을 여러 개의 나눠져 있는 형태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 있듯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8개의 게놈 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재조합이 가능하죠. 그래서 뭐 조류 독감 바이러스와 사람의 독감 바이러스가 서로 돼지의 감염이 공통적으로 되기 때문에 돼지에 감염된 후에 서로의 게놈을 나눠 가져서 새로운 조합을 탄생시키게 되는 거죠. 뭐 이러한 재조합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시비어한 중증 독감 바이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제네틱 리어소트먼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러한 제네틱 리어소트먼트가 만들어질 때마다 새로운 강력한 독감 바이러스들이 창궐을 했는데요. 아웃브레이크 때는 그 시기가 예전에는 뭐 100년에 한 번의 주기라면은 이제는 50년 또는 20년 점점점 그 새로운 독감 바이러스의 출현이 단축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인적 교류나 우리가 해외 또는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접촉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죠. 뭐 세계 일주를 하는데 이틀이면은 한 바퀴 돌고 올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한 다양한 전파 루트가 생겼기 때문에 어, 바이러스의 전파도 빨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약 4천만 명의 희생자를 냈던 엄청난 팬데믹을 일으켰었고요. 조류 독감 바이러스와 인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서로 제네틱 리어소트먼트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형성된 변종 바이러스 형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외피를 가지고 있고요. 외피에 특히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단백질이 존재를 합니다. 헤마글루티닌하고 뉴라미데이즈 뒤에 또 소개가 될 거예요. H타입, N타입 얘기하는 그 두 개의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캡시드는 헬리컬 시메트리로 유전자가 뉴클리오 캡시드 프로테인으로 이렇게 싸져 있는 그런 형태이고요. 음성가닥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복제의 형태는 약간 DNA와 유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징은 이제 세그멘티드 지놈을 갖고 있고요. 8개 분절 게놈, 엔벨롭이 있습니다. 그리고 RNA 폴리머레이즈를 스스로 가지고 다니게 되고요.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 RNA 바이러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복제는 핵에서 일어나는 그런 형태이고요. RNA 다이렉티드 RNA 신세시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숙주의
RNA의 캡 부분을 훔쳐와서 자기의 RNA를 복제하거나 또는 단백질 합성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mRNA를 제작할 때 이런 숙주의 캡을 훔쳐오는 캡 스네칭이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뭐 관심 분야 중요한 부분은 여기 있는 리어서트먼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셔로프 오브 호스트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스트 세포의 기능적인 부분들을 이제 다운시키는 그런 형태로 이뮨으로부터 회피하고 그런 작용들을 통해서 증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시켜 드렸듯이 음성가닥 RNA 바이러스의 이제 모노네가 바이레라고 멀티네가 바이레 이렇게 두 타입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밑에 올소믹소에 속해 있는 그런 바이러스이고요. 앞에 이제 랍도바이러스 아니면 파라믹소 이런 바이러스들이 베스큘라 스토마타이티스나 아니면은 광견병을 일으키는 레비스 또는 홍역을 일으키는 밀스 바이러스들이 대표적으로 모노네가 바이러스에 속해 있는 바이러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필로바이러스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 될 것이고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기 전에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하고 독감하고 무엇이 다르느냐? 감기는 이제 커먼 콜드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감기를 의미를 하고요. 라이노 바이러스나 이제 아데노 바이러스가 주요한 원인 바이러스입니다. 다소 미약한 열, 뭐 감기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제 플루라고 하는 독감을 일으키는 주요 바이러스고요. 인후염이나 고열, 두통, 몸살 굉장히 심하게 일으키게 되죠. 특히 이제 어린이하고 노약자에게 치명적인 유행성 독감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독감의 직접적인 작용보다는 독감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매년 뭐 0.2% 이하의 치사율을 나타내긴 하지만 노인과 어린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변종이 발생하게 되면은 매년 30에서 50만 명의 사망을 불러올 정도로 좀 심각하게 생각되는 그런 바이러스 중 하나이죠. 감염에 의해 선천성 면역 반응 뭐 유발을 하게 되고요. 인터페론 생성 등의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상기도의 손목 상피세포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2차 감염으로 폐렴균을 감염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또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herpes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의 2차 감염으로 이제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죠. 사망은 이제 폐렴균의 2차 감염에 의한 사망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절 독감이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요맘때쯤 10월이나 11월 정도에 독감 바이러스의 접종을 많이 권장하는 그런 추세이고요. 판데믹은 대유행인데요. 계절 독감 같은 경우는 매년 있는 거기 때문에 돌연변이 빈도가 높은 바이러스이긴 하지만 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그럴 정도이고요. 근데 이제 판데믹 같은 대유행 같은 경우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돌연변이 퍼센트가 굉장히 높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변이 같은 경우는 계절 독감이 많고요. 대변이 같은 경우는 요 판데믹 대유행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1918년에 한 번 있었고요. 1957년에 아시아 독감, 그리고 68년에 홍콩 독감, 그리고 2009년, 2010년이죠. 신종플루가 뭐 아시아하고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으로부터 신종플루까지 100년여인데 그 사이에 두 번 정도의 대유행이 더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조류 독감하고 인간 독감 바이러스가 제네틱 리어소트먼트에 의해서 대변이를 일으킨 그런 원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백신 치료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레렌자나 타미플루 같은 어, 약물들이 많이 개발이 됐죠. 그 수정란 배양으로 뭐 증식한 바이러스의 HA하고 NA 단백질을 정제해서 백신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3가나 4가를 주요 백신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M2 단백질 저해제나 아니면은 레렌자 타미플루와 같이 사이얼릭 엑시드 아날로그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뉴라미니데이즈라는 단백질이 바이러스가
릴리즈 되는 것을 촉진하게 되는데요. 이런 뉴라미니데이즈의 아날로그를 처리를 해서 저해를 하는 거죠. 여기 저해가 되면 바이러스가 증식 후에 세포에 붙어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 그 사이에 면역세포에 의해서 제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 바로 이 레렌자하고 타미플루 작용 원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사이얼릭 엑시드가 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주요 수용체고요. 감염 통해서 들어오거나 또는 떠나기 전에 요 사이얼릭 엑시드에 어태치 붙어 있다가 저 뉴라미니데이즈가 절단하면서 떠나게 되는데 그 부분을 교란시켜서 바이러스의 증식, 재감염을 막아주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픈 다음에 치료제를 먹는 것보다는 백신을 빨리 접종을 받으셔서 감염됐을 때 조금만 아픈 게 더 효과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여기 있듯이 이제 MP 단백질하고 M 단백질의 항원성에 따라서 요 뉴클리어 프로테인입니다. 이게 MP 그리고 M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서 A, B, C 혈청형을 나누게 되고요. A형은 보통 이제 사람, 돼지, 말, 조류, 이제 사람으로부터 이제 다른 인수공통으로 작용하는 독감 바이러스고요. B형과 C형은 사람만 감염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독감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하면은 주는 이제 A형하고 뭐 B형 이렇게 섞어서 접종을 만들게 됩니다. A형은 HA, 헤마 어글루틴인하고 뉴라미데이즈 항원성에 따라서 이제 H1N1 이런 식으로 타입을 여러 개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고요. 16개의 HA 타입, 9개의 NA 타입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144개의 서브 타입 생성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 바이러스 명명했듯이 A형 타입의 여기 후지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오그래픽 오리진이니까 지역, 발생한 지역, 스트레인 넘버, 발생 연도, 그리고 가지고 있는 타입, 헤마 어그루티닌하고 뉴라미니데이즈의 타입에 따라서 바이러스를 명명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H타입하고 N타입 뭐 16개하고 9개의 단백질이 조합이 되는 거니까요. 겉에 스파이크 프로테인의 형태로 이 두 타입의 단백질에 의해서 바이러스의 타입이 결정이 됩니다. 어,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될 거는 A형, B형 정도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형이 공통적으로 인수 감염이 되는 그런 인플루엔자고요. B형은 사람, C형도 사람입니다. 입자 구조는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살펴보시면 이런 형태로 안쪽에는 뉴클리어 캡시드 형태로 헬리컬 시메트리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바깥쪽에 이제 엔벨롭 외피가 있으면서 거기에 스파이크 H와 N 프로테인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피를 갖는 800에서 120 나노미터의 뭐 길쭉한 원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통형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헤마 어글루틴이라는 적혈구 응집소죠. 헤마 어글루틴 그리고 뭐 트라이머로 수용체에 결합하는 바이러스 단백질이고요. 적혈구 응집 반응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라미니데이즈라는 NA, 그리고 M2 이온 채널인데요. 일반적으로 감염한 후에 바이러스 유전자를 릴리즈할 때 수소를 펌핑인하는 그런 이온 채널 프로테인입니다. 그 매트릭스 M1 단백질이고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바깥쪽에 진하게 돌출되어 있는 프로테인이 이제 HA 프로테인이고요. 녹색으로 작게 되어 있는 게 뉴, 뉴라미니데이즈 프로테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엔벨롭 부분이고요. H2, M2가 이논 채널, 그리고 M1이 요 회색의 매트릭스 프로테인들이 쫙 들어있고요. 게놈은 8개의 세그먼티드 지놈, 이제 분절 게놈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게놈은 여기 있듯이 바이럴 RNP라고 되어 있는데요. RNP는 리보 뉴클리어 프로테인 컴플렉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 MP, 뉴클리어 프로테인이죠. 여기에 헬리컬 시메트리 형태로 쭉 리보뉴클리어 프로테인이 감싸져 있고요. 이쪽에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 역할을 하는 PB1, PB2, PA가 함께 존재를 하게 됩니다. 컴플렉스로. 같은 캡시드는 크게 이제 8개의 게놈을 둘러싸여 있게 되고요. 뉴클레어 캡시드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헬리컬 시메트리.
그 구조 단백질, 누클레어 캡시드 프로테인이 MP 단백질이 그 뉴클레어를 싸고 있고요. 지놈을. 지놈은 당연히 음성가닥 RNA겠죠. 그래서 리보 뉴클레어 프로테인이라고 부릅니다. RNP. 비구조 단백질, 뭐 구조 단백질은 껍데기를 만들면 구조 단백질은 효소겠죠.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 역할을 하는 PB1, PB2, PA 복합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RNA 폴리머레이즈 그리고 NS1, NS2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주에 어떻게 보면 면역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프로테인이 이 NS1, NS2 프로테인이라고 뒤에 또 소개가 될 거니까요. 게놈 구조는 8개 분절 게놈입니다. 약 0.9에서 2.4kbase에 이르는 단일가닥 RNA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네틱 리어소트먼트, 제놈 재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이제 돼지와 사람의 인플루엔자 간의 재편성에 의해 변종이 나타났다라고 연구가 보고가 되고 있고요. 유전자 형태는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음성가닥 RNA가 있고요. 이 음성가닥 RNA를 그대로 카피를 하게 되면은 cRNA, 컴플리먼트 RNA 또는 플랭스 RNA라고 해서 어, 복제의 주형으로 사용되는 양성가닥 RNA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또 RNA인데 실질적으로 전사 그리고 해독에 사용되는 mRNA 형태의 양성가닥 mRNA는 요 앞쪽에 캡이 있고요. 뒤쪽에 폴리에이테를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띠게 됩니다. 이제 B 같은 경우 바이럴 RNA가 판핸들 구조로 이렇게 원형 형태를 구성할 수 있고요. 이 형태에서 이제 복제를 한다는 거죠. 5' 캡이 없고요. 폴리테일을 갖고 있습니다. 3' 말단에 폴리테일도 없습니다. 말단에 NCR이라고 해서 그 NCR 12개에서 13개의 뉴클리오타이드를 가지고 핸들 구조를 원형을 만들 수 있게끔 하고요. RNA 전사 복제 사용하는 프로모터를 이 부분에서 구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 내용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부분 말씀드리면은 그 부분을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백질 코딩 전체 10개의 단백질을 암호화합니다. 유전자는 8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RNA 분절 게놈 1번에서 6번까지가 이제 모노시스트로닉하게 하나의 유전자에서 하나의 단백질 6개를 만들고요. RNA 분절 7번과 8번에서 각각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을 통해서 각 유전자가 2개씩 mRNA를 전사를 하게 돼서 총 10개의 단백질을 코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mRNA가 10개라는 얘기가 되겠죠. 유전자는 8개, mRNA는 10개. 단백질도 10개가 되겠죠. 그래서 비구조 단백질 부분에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와 관련되어 있는 파트가 있고요. 뒤쪽에 이제 MP, 뉴클리오 캡시드 프로테인이나 NA 뭐 이쪽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뭐 구조 단백질이 되겠죠. 그러니까 M1, M2 매트릭스 프로테인이 될 거고요. M2는 이온 프로테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NS1, NS2입니다. NS1 그리고 NS2 어떻게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고요. 이 프로테인들이 어떤 기능을 한다고요? Inhibition of host mRNA processing, evasion of innate immune response입니다. 그러니까 NS1이 호스트 유전자의 발현을 막고 자가 면역 반응에 대해서 회피하는 그런 작동들을 해주게 되고요. NS2가 Nucleo Export of Viral RNP입니다. 그러니까 시적적으로 바이러스의 RNA 단백질을 어디로? 세포질로 내보내는 뉴클리어 익스포트 프로테인 역할을 하는 게 NS2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백질이 주요한 단백질이다. 인플루엔자에서는 NS1, NS2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생활사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핵에서 다 일어납니다. 핵에서. 입자가 진입 후에 탈피 과정을 하게 되고요. 바이럴 RNP를 복제에 작용하는 부분으로 사용해서 RNA 바이러스 중 유일하게 RNA 스플라이싱을 수행하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아까 소개시켜 드렸듯이 음성가닥 RNA, 리보 뉴클리어 프로테인 컴플렉스가 핵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mRNA를 만들면 프로테인을 사이토플라즘으로 가서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캡시드 그리고 어, 엔벨롭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테인들은 ER 골지를 통해서 플라즈마 멤브레인으로 보내게 될 거고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HA, NA 프로테인들 그리고 양성가닥 RNP를 만들게 되면 음성가닥 RNP의 복제의 주형으로 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복제한 다음에 NS2의 도움으로 세포질로 내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RNA가 다른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어, 겉외피를 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대부분의 게놈 복제와 전사는 어디서? 핵에서 일어난다. 조립은 사이토플라즘에서 일어나고 엔벨롭은 바깥으로 나가는 버딩 과정을 통해서 감싸게 된다는 거죠. 수용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이얼릭 액시드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사이얼릭 액시드가 뮤코스, 그러니까 점액질 세포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수용체입니다. 그러니까 헤마 어그루틴 프로테인이 말단 부분이 이제 결합한 후에 리세터 메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에 의해서 세포질 안으로 진입을 하고요. 엔도좀 형성 과정 후에 M2 이온 채널 프로테인에 의해서 수소를 안쪽으로 끌어들여서 로우 pH 컨디션으로 프로테인의 컨포메이셔널 체인지를 유도를 하게 되면 막단백질과 퓨전이 되면서 뉴클리어 캡시드가 세포질로 누출되게끔 언코팅 릴리즈를 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RNP 결합체, 근데 바이럴 RNA하고 뉴클리어 프로테인 컴플렉스 그리고 거기에 RNA 포리머레이즈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게 되고요. 바이럴 RNP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뉴클리어 프로테인 컴플렉스하고 뭐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진 않습니다. 사이토플라즘의 엔도사이토시스 되고요. 엔도좀이 이 M2 프로테인에 의해서 수소를 공급받게 되고 외부 멤브레인과 바이럴 엔벨롭이 퓨전되면서 진이 릴리즈된다. 언코팅. pH 7일 때는 얘네들이 퓨전을 하지 않는 상태로 존재하지만 pH 5가 되면 로우 pH죠. 그러면은 바이럴 멤브레인하고 엔도좀 멤브레인하고 퓨전이 되면서 열리는 거죠. RNA 합성. RNA 합성이 바로 전사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전사체는 몇 개? 8개 유전자에서 10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RNA 폴리머레이즈 자체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고요. BP1, PB1, PB2, 그리고 PA 단백질 복합체를 가지고 있어서 PB1이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 활성, PB2가 캡 바인딩, PA가 엔도 뉴클레이즈 활성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프라이머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프라이머가 없기 때문에 뭘 한다? 숙주에 RNA의 캡을 훔쳐오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mRNA 5 캡 구조 프라이머를 사용하기 때문이고요. 여기 표시되어 있듯이 PB1, PB2, 그리고 PA가 숙주에 캡을 갖고 와서 바이러스의 음성가닥 RNA에다가 결합을 시키면서 복제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스탑이 되지 않고 풀랭스로 다 바이럴 RNA를 복제를 하게 되면은 그게 컴플리트 cRNA를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특정한 부위에서 폴리에테일을 만들어내면서 마무리가 되면은 바이럴 mRNA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프라이머로 사용한 부분이 캡 스네칭을 해온 5 프라임의 캡이고요. PB1이 이제 엔도뉴클레이즈 활성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 합성되는 숙주의 mRNA 5 프라임 말단을 잘라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슬리핑 메커니즘 또는 앞에서는 슬리페이즈 메커니즘 미끄러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바이럴 RNA의 5 프라임 말단에 이제 U가 반복적으로 존재하게 되고요. 근데 뭐 많지는 않습니다. 이 U를 반복적으로 갔다 미끄러서 뒤로 오고 갔다 뒤로 오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어, 아데닐레이션 아데닐기를 많이 만들게 되면은 그 부분이 폴리에테일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바이럴 mRNA 주형인
바이럴 RNA 5' 말단에 도달하기 전 전사가 이제 종료가 되고요. 5' 말단에 상호적인 서열을 갖지는 않게 된다는 얘기죠. 그건 mRNA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게놈 복제는 요 mRNA를 만드는 것과 다른 게 풀랭스 전체를 다 5'까지 복제를 하게 되면은 바이럴 양성가닥 RNA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음성가닥 게놈 RNA를 주용으로 해서 두 종류의 양성가닥 RNA를 합성을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캡 스네칭한 캡을 갖다가 그것을 프라이머로 해서 양성가닥 RNA를 만들고 슬립페이즈 메커니즘으로 슬리핑 메커니즘으로 폴리에테일을 형성하면 이게 mRNA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냥 순수하게 리플리케이션 뉴클레오 프로테인이 충분히 트랜슬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생산이 되면은 이 mRNA 생산 과정보다는 자기의 유전자 복제 과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이 레벨의 NP 프로테인이 형성이 되면은 양성가닥 RNA를 음성가닥 RNA를 주용으로 해서 이 양성가닥 RNA를 합성을 하게 됩니다. cRNA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죠. 플랭스 양성가닥 cRNA. 전사와 복제의 조절, MP 단백질 농도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고요. cRNA가 합성이 되면은 전사와 달리 이제 프라이머 없이 전체 플랭스의 양성가닥 RNA를 만들게 되고 자기 유전자 복제의 주용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단백질 합성은 만들어진 10개의 mRNA를 기본으로 해서 세포질로 이동시키고 거기서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과 관련되어 있는 멤브레인과 관련되어 있는 엔벨롭 프로테인들은 ER 골지에서 발현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박혀 있다가 이제 플라즈마 멤브레인 쪽으로 이동을 하게 해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 HA가 이제 헤마 어글루티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NA가 뉴라미니데이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립. 조립은 최종적으로 이제 유전자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NS1, NS2, NS2가 이제 익스포팅 프로테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노믹 RNA가 어디 쪽으로? 세포 바깥으로 이제 보내지게 되고요. cRNA가 그러면 cRNA들이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에서 핵에서 복제된 바이럴 RNP가 핵공을 통해 세포질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에만 단백질이 바이럴 RNA 결합해서 이제 mRNA 매트릭스 프로테인의 기본적인 구조를 캡시드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이제 멤브레인에 퓨전을 하면서 어느 부위에 HA와 NA가 표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NS2가 뉴클레어 익스포트 시그널에 의해서 핵으로 방출을 시켜주게 도움을 준다는 거죠. M과 NS2 상호작용에 의해서 NS2가 M, 바이럴 RNP 복합체를 결합을 해서 구성을 하고요. 이게 멤브레인에 퓨전을 하면서 플라즈마 멤브레인, 쪽으로 이제 버딩 하면서 방출을 하게 됩니다. 세포질로 이동한 바이럴 RNP가 세포질막에 결합해서 출하를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도움을 주는 게 매트릭스 프로테인하고 이 원형질막, 플라즈마 멤브레인이 결합이 시작이 됩니다. 8개의 바이럴 RNP를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조립을 하게 되고요. 조립된 바이러스는 이제 방출이 되죠. 그래서 이 조립하는 과정 중에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8개가 실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네틱 리어소트먼트가 유발이 되는 거죠. 안티제닉 시프트라고 했는데 안티제닉 시프트는 이제 대변이를 얘기합니다. 출하 후 뉴라미데이즈 단백질의 뉴라미데이즈 활성에 의해서 사이올릭 액시드를 절단하고 사이올릭 액시드 클리브드 바이 뉴라미디데이즈죠. 여기가 잘려지면서 릴리즈 되게 됩니다. 방출이죠. 근데 사이올릭 액시드와 결합되어 있는 이 부분을 억제를 하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못 떠나는 거죠. 그 치료제가 타미플루 레렌자의 작용 원리입니다. 바이러스 입자의 세포 표면 부착을 방지하여 방출을 촉진한다. 실질적으로 머추에이션,
성숙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감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겠죠. 숙주에 대한 영향은 앞에서 소개시켜드린 이뮨 이베이전입니다. 면역 반응 억제. 인터페론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주요한 타겟이 될 건데요. 1957년에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에서 최초로 발견이 됐습니다. 뭐 인터피어링 팩터 뭐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됐는데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에 선천 면역 반응으로 이제 인터페론을 생산하게 됩니다. 근데 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NS1 단백질이 인터페론 생산을 이제 저해하거나 또는 인터페론 작용을 억제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을 다 유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패소젠 어소시에이티드 몰레큘러 패터닝 팸이라고 했던 그 작용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웹 바깥쪽이나 안쪽에 엔도좀에 있는 톨라이크 리셉터가 있었고 미토콘드리아를 기반으로 한 어, 메이부스라고 하는 단백질의 이제 카드 도메인 형태의 리그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그완이 카드 도메인이 이제 표지가 되면서 이렇게 풀어지는 거죠. 헬리케이즈하고 떨어지게 되면서 메이부스를 자극을 하고 그다음에 인터페론 리스폰스 팩터 3, 그 IBK, 뭐 TBK, IRF 그래서 인터페론을 생산하는 그런 형태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NS1이 요 트림 25를 억제를 해서 요 카드 도메인이 열리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뭐 리그안 수용체의 카드 도메인의 유비키티네이션 작용하는 트림 25 결합하여 방해하면서 IPS1 결합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리그원 경로를 차단하게 돼서 인터페론 생산 자체를 막는 거고요. 인터페론 작용 억제 같은 경우는 PKR이 앞에서 나왔었는데요.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R과 직접적으로 결합해서 항바이러스 작용을 억제하거나 PKR, NS1이 EIF2 알파를 어, 저해하는 거죠. 단백질 생산 자체를 막음으로써 그러면 인터페론 생산을 어,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세포에 작용하는 것을 막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되고요. 또는 2,5-OAS라고 해서 올리고 A 신세이즈 OAS 올리고 A 신세이즈를 활성 저해해서 더블 스트랜드 RNA에 의한 2,5-OAS 활성 저해 올리고 A 신세이즈가 억제가 되면은 요 RNA이즈 반응이 이제 억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바이러스가 자기 유전자를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용은 정상적으로 가면은 RNA가 활성화돼서 바이러스의 RNA를 데그라데이션 시키는 그런 작동 원리입니다. 그리고 트랜슬레이션,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들인데 이 부분들을 다 NS1이 억제 안 되는 거죠. 그럼 바이러스 RNA 남아있을 거고요. PKR이 이제 억제될 거니까 항바이러스 작용도 저해될 겁니다. 뭐 이게 이제 NS1에 의한 선천 면역 억제 반응입니다. 중요합니다. 유전자 발현 억제, NS1의 작용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NS1이 mRNA 프로세싱 과정을 저해하거나 핵 방출을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세포, 숙주의 유전자가 mRNA가 전사 후에 어디로 가요? 세포질로 가야 단백질이 만들어질 텐데 그걸 방해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게놈 재편성, 어떻게 보면 이게 팬데믹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거고요. 꼭 기억해 주세요. 8개의 분절 게놈이 어떠한 숙주를 타겟으로 하는 바이러스와 서로 유전자를 재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 대변이한 바이러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안티제닉 시프트, 안티제닉 드래프트, 뭐 이런 식으로
구분지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요 앞에서 한번 얘기가 나왔듯이 이 안티제닉 시프트 같은 경우는 큰 변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에서 새와 사람의 바이러스가 서로 합쳐지면서 신종 H1N1 우리가 뭐 조류독감 바이러스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독감 바이러스라고 얘기했던 친구고요. 사람의 H3N2가 서로 섞여서 H3N1 뭐 이런 애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2008년, 2009년은 아까 말씀드린 돼지와 사람의 독감 바이러스가 재조합을 해서 대변이를 일으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 형성,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원 소변이 드리프트, 점진적인 항원성 변이 포인트 뮤테이션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할 거고요. 안티젠 쉬프트, 그러니까 통째로 바뀌는 거죠. 드리프트는 포인트 뮤테이션, 쉬프트는 두 서로 다른 호스트를 갖고 있는 숙주를 갖고 있는 뭐 사람 바이러스와 swine 돼지 바이러스가 섞여서 제네틱 리어소트먼트로 유전자를 통으로 교환함으로써 새로운 뉴 베리언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런 분절 개놈 바이러스가 유전적 재조합을 일으킬 수 있고 대변이로 급진성 항원 변이를 유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918년도에 H1N1, 1957년에 아시아 독감에서 H2N2, 68년 홍콩 독감의 H3N2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이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독감 바이러스가 탄생을 했었다는 거죠. 신기하죠. 예,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이 오르소믹소 멀티네가 바이럴이 갖고 있는 분절 게놈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뭐 역유전학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거는 특별히 없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를 분자생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클로닝을 통해서 플라스미드에 집어넣어 놓고 그 유전자를 우리가 이제 조합을 해서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플라스미드에다가 클로닝을 해서 집어넣어 놓고 RNA를 만들어서 바이러스, 단백질을 생산을 하면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겠죠. 또는 자기 유전자를 복제하게끔 해서 바이러스의 RNA를 확보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인펙셔스 바이러스를 만드는 유전자다 해서 인펙셔스 cDNA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원래 바이러스를 가지고 바이러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이 바이러스로부터 분리해서 클로닝해서 플라스미드에 넣어놓은 다음에 역으로 연구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역유전학 시스템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자를 가지고 얼마든지 바이러스를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연구에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단지 새로 창궐하는 제네틱 리어소트먼트에 의해서 안티제닉 쉬프트가 일어난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종플루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형태일 거고 2009년을 뒤로 지금 현재 이제 2025년인데요. 아직까지 어, 굉장한 이제 급성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데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고 있죠. 그래서 조류의 이동에 따라서 새로운 독감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이제 독감 바이러스에 의해서 병이 유발된다라고 하면은 더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돼지하고 이제 조류하고 섞였던 거, 뭐 제 돼지하고 조류 섞인 거, 이제 뭐 이 클래시컬 이제 변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가 섞이는 그런 형태로 또 변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색깔별로 보면은 여기 주황색이 98년도, 파란색이 뭐 68년에서 98년, 녹색이 그 이전 18년도에 발견된 거, 이제 아시아 독감 분홍색 이런 애들을 다 섞어서 2009년에 유행을 했던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다 섞어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류, 돼지, 사람을 모두 거친 8개의 완전히 재편성된 트리플 어소트먼트를 일으켰기 때문에 심각한 질병이 된 거고요. 지금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그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 19년에 뭐 세 가지 형태를 제조합 단백질로 이용해서 백신을 만들었고요. 뭐 주로 A형 간염 2개, B형 간염 하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24년에 이제 업데이트돼서 새로운 것들을 이제 추가해서 백신을 조합하게 되죠. 뭐 그 해에 어떤 것이 유행할지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요. 대부분은 비슷한 형태의 바이러스 백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H1N1이나 H3N2 이거는 인수공통이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이제 뭐 다른 약하게 일으키는 바이러스보다는 급성으로 강하게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들에서 타겟을 하게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B형은 이제 사람만 감염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어, 쉽게 컨트롤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고정된 형태로 보통 이제 빅토리아나 야마, 야마가타 라인을 많이 사용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비슷한 B형 형태를 사용할 것 같고요. 이렇게 4개 들어간 거를 사가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렇게 독감 바이러스가 속해 있는 오소믹소 바이러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약간 톡을 통해서 또 디스커션을 하면 궁금한 것들 말씀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